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2017년 6월 에듀프로 전국 모의고사 시설결혼 파트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시험은 어떠셨나요? 뭐 시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래도 좀 지금까지 쭉 보시는 동안 시험 점수에 기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또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내가 공부를 했을까,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나온다면 이 정도의 어떤 득점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요. 높게 나온 만큼 또 열심히 했구나, 하지만 더 실제 시험에서는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우리 교육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서 최종 시험에 꼭 합격의 영광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왔어요. 하중. 이 하중에 관련된 문제는 늘 단골로 나오는 문제죠. 하중.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쭉 내려보니까 1번. 풍하중은 주위 바람에 노출되는 정도, 난방 여부, 지역 등에 관계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이 바람이란 말이죠. 난방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 바람에 의해 노출되는 정도, 이것도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겠네요. 뭐냐, 우리가 이 적설하중이라고 있죠. 적설하중은 이렇게 눈이 쌓여요. 눈이 쌓이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많이 불면 지붕에 눈이 많이 쌓이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난방을 엄청나게 많이 온도를 높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녹아내리겠죠. 결국 1번에 관한 설명은 풍하중에 관련된 설명이 아니라, 그렇죠. 예, 여러분들 바로 맞추셨어요. 예, 적설하중에 관련되는 지문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쵸. 예.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이 지금 좋다고 지금 흐뭇한 표정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공부예요. 공부를 하시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눈에 보인단 말이 있죠. 이 지문을 가지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답이 보여요. 그죠? 이게 학습 효과예요. 자, 2번. 3번. 3번은 많이 공부했던 거잖아요. 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기본 등포 하라중은, 그쵸. 예. 등등등. 출입하는 주거용 거실의 화라중에 1.5를 곱한 값을, 그쵸? 예, 하는 거. 공부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나 최대 제곱미터당 5kg까지 하겠더라. 네 번째, 풍하중은 골조 설계형, 외장재 설계형 등으로 구분을 하겠다라는 거. 그렇죠. 5번 특별히 하자가 없는 지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늘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이 하중 중에 적설하중이나 풍하중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잘 공부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집안조사에서 이 표준관입 시험이라고 나오죠. 너무 쉬웠어요. 이거 3번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틀리신 여러분, 우리 회원님들 없으셔야 돼요. 왜? 가장 기본적으로 이 표준관입 시험, 의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는 일단 사운딩 시험을 이해해야 돼. 사운딩 시험. 사운딩 시험이 뭘까요? 그렇죠?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그쵸? 예. 반응이 오고 계십니다. 이 사운딩이라는 것은 땅 속에다가 시험체, 시험기가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관입을 해본다든가, 이렇게 회전 해본다든가, 인발을 해본다든가 해서 이 땅에 견디는 그 저항 능력, 그 땅에 견디는 저항치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정량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사운딩 시험이라고 합니다. 사운딩 시험은 지중해 시험기를 꽂아서 관입, 회전, 인발 등을 통해 땅 속에 있는 흙의 저항치를 알아보는 거. 이게 사운딩이에요. 그럼 이 사운딩 시험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요. 공사를 하기 전에 땅 속에 어떤 저항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 그 땅의 그 위치가 나중에 우리가 요 사운딩 시험 끝난 다음에 실제 땅을 파봐요. 땅을 파보면 진해력을 미리 예측하는 데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미리 예측.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운딩이라고, 사운딩은 크게 이렇게 이 동적 사운딩이라고 있고요. 움직이는 거, 다이나믹한 거, 정적, 스태틱이라고 그래요, 영어선.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회전만 해보는 거. 그래서 동적 사운딩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표준관입 시험이겠죠. 정적 사운딩의 대표적인 게 베인 시험이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표준관입 시험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떨어뜨린다. 얼마를? 63.5kg의 줄을 떨어뜨립니다. 낙하고가 얼마냐 그랬더니 76cm. 그 다음에 이 시험기가 이렇게 통과를 해요. 관입을 얼만큼? 30cm 관입할 때 N치를 통해서 알아보자. 그러면 표준관입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라고 하면 우리가 사질토, 모래죠. 모래도의 어떤 조밀 정도. 이 조밀 정도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조밀을 하면 그만큼 흙이 저항을 하는 거거든요. 흙이 저항을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마찰력 정도, 마찰 저항 정도를 알아보는 게 바로 표준관입 시험이다. 왜? 모래가 이렇게 조밀하면 마찰력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가거든. 그만큼 진해력이 좋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측. 이때 주의할 것은 진해력 시험이 아니라 얘는 우리가 사운딩 시험이라 하는 거예요. 왜? 사운딩 시험 어디서 한다? 이것은 지표에서 해요. 지표. 우리가 이런 정량치라는 것은 진해력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해력 시험은 직접 하중을 제어할 때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그냥 땅 속에서 이렇게 힘을 가해보는 거예요. 지표 위에서 땅 속의 관계를 이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사운딩 시험, 지표에서 하는 겁니다. 베인 시험이다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그렇지, 점토질이죠. 점토질의 점착성, 회전 저항력을 알아보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어. 그렇다면 답은 어쨌든 3번이다. 뭐 때문에? 30cm 관입하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구하는 시험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다 잘하셨어요. 다 훌륭합니다. 그래요. 그럼 3번 문제지. 자, 3번 문제는 뭘까요? 봤더니 점성토 지반에 시공한 마찰 말뚝 기초 설계에서 말뚝의 지지력을 결정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중요하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마찰 말뚝. 우리 마찰 말뚝이 뭘까요? 왜 필요했을까? 이 마찰 말뚝과 지지 말뚝이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하죠. 그런데 이 마찰 말뚝이라는 것은 지지 말뚝과는 약간 달라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초 조면인데 이 기초 조면에 이런 저항치가 형편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 이 기초 조면에다가 제대로 건물을 짓게 되면 땅이 가라앉아. 건물이 가라앉아. 그럼 어떻게 돼요? 침하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정 깊이까지 처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엄청 N치 값이 높게 나왔어요. 단단하네? 그래서 이렇게 깊이를 봤더니 얼마야, 얘가 예를 들어서 한 50m쯤 돼요. 그러면 실제로 50m를 말뚝을 박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왜? 여기는 분명히 지지층이야. 지지층이 굉장히 깊죠. 깊어서 50m 말뚝을 박는다 그러면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지지층이 굉장히 깊죠. 굉장히 깊다. 깊을 때는 지지 말뚝이 어려우니 이렇게 말뚝을 박으면 이 말뚝의 주변에 주면 마찰력이 생겨요. 주면 마찰력. 이 주면 마찰력을 통해서 이 말뚝이 지지력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찰 말뚝을 보통 사용하겠다라고 할 땐 지지층이 아주 깊어서 굳이 지지층에 대한 깊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지력에는. 그래서 이 지지층에는 무관하게 주면 마찰력만으로도 지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하는 게 마찰 말뚝이에요. 그러면 2번의 답은 1번이죠. 뭐 때문에? 2번 문제. 안방까지 집안의 깊이는 얘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왜? 너무 깊으니까. 이 자체가 지지력에 관계가 없었던 거거든요. 왜? 얘는 결국은 지지력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지지를 받으니까 마찰 말뚝은 얘는 지지력에 포함할 필요가 없었던 얘기예요. 깊이에 대한 지지력은.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다 지지력 결정에 중요하지만 안방까지 집안의 깊이는 너무 깊어서 얘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으니 답은 1번이다. 약간 그렇죠. 난이도가 있는 생각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 4번은 강도설계법에 나왔고 삼각형 단면을 가는 띠체군 기둥이에요. 우리가 기둥이다 그러면 기둥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띠체군과 나선체군 기둥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 띠체군 기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둥에 주군이 있으면 띠를 둘러 철근을 매치하는 거예요. 반면에 나선체군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군이 있으면 용수철로 감싸듯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띠체군 기둥은 주군이 4개 이상, 나선체군 기둥은 6개 이상이 필요하겠네요. 다만 띠체군 기둥에서도 이 삼각형 같은 건 모서리 배치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은 예외적으로 3개 이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A, B가 있죠. 그러면 4, 그 다음에 A가 삼각형이니까 3, 그 다음에 4, 나선형 6, 3, 4, 6 순서가 되겠네. 그렇죠? 3, 4, 6, 이 순서네. 그렇죠? 이렇게 답은 3번이다. 그렇죠? 이런 거 많이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5번 문제.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목적과 주처근 간격을 규정하는 목적을 규정 시 피복 두께를 규정하는 목적 중 가장 중요도가 낮은 건 물어봤어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 아주 근본적인 문제네. 그죠? 너무 쉬운 문제예요. 현재 중요한 포인트 피복 두께예요. 피복 두께. 이거죠. 이거요. 그럼 이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거와 순간격 규정하는 내용이 틀려요.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피복 두께. 이거예요. 내구라는 것은 오래 가라. 올드. 수명이 길어요. 수명. 내화. 화재에 견딘다. 부식되지 않는다. 부식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 알카리성과 관련돼요. 알카리성. 부착 능력. 결과적으로 피부이랑 콘크리트 관계죠. 콘크리트. 이렇게 피복 두께를 충분히 하면 수명도 오래 갈 것이다. 화재에 견딜 수 있다. 열전도가 관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알카리 성분을 유지해서 내식성,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겠다. 철근이 부착력도 확보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럼 순간격 규정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순간격 사이로 뭐가 빠져야 돼요? 골재가 빠져나가야 되죠? 그렇죠?
이거죠. 응? 이해하시겠죠? 이 굵은 골재 이동성 확보라는 것은 순간경 목적이고요. 피복 두께 확보 목적은 내구, 내와 내시 부착용 확보예요. 그래서 충분히 피복 두께를 확보한다는 얘기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가까이 근접하는 철근의 표면까지 거리. 다시 한번 뭐라고요?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근접하는 철근의 표면까지 그 최단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당연히 답은 5번이겠네. 그쵸? 응? 골재 이동성 확보는 순간격 규정 목적이지 피복 두께 확보 목적에는 약간 뭐 거리가 있는 거죠. 직접적인 목적과는. 6번 문제. 우리가 A가 나왔네. A, 그쵸? A. 응? 5%. 콘크리트의 약 5%니까 4에서 6% 정도. A재. A재라는 것은 뭐냐면, 연행 공기. 연행 공기. 콘크리트 내부에 재료들이 있죠. 이 콘크리트 내부의 재료들이 잘 굴러가지가 않아요. 굴러가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골고루 재료를 섞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철에 내동해성. 겨울철에 물이 얼어요. 물이 얼면은 최적 팽창한다는 사실은 아시죠? 그럼 최적 팽창이 되면 어떤 문제 생겨요? 콘크리트가 파괴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 최적 팽창되는 물의 팽창력을 누가 잡아주면 좋을까요? 기포가. 그래서 우리가 내동일성 확보라든가 또는 이 워커빌리티 확보라든가 또는 이 워커빌리티 확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또 뭐까지 할까? 이 물의 이 시공연도가 증진을 하면 물 시멘트비를 좀 낮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A재 감소제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물의 양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렇다면 현재 내용을 보면 쭉 보니까 좋은 얘기 많이 있죠. 그런데 1번 공기량이 많으면 강도는 증대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이 강도라는 것은 우리 골재와 시멘트 페이스의 그 접착 강도가 아주 중요한데 이 골재를 감싸는 시멘트 페이스 사이사이에 기포가 들어가면 부착 능력이 감소가 되고 부착 능력이 강도가 되면 압축 강도도 역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재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강도가 증가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강도를 보정할까요? 라고 하면 여기서 정답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A재를 집어넣어서 시공 연도가 좋아지면 우리가 시공 가능한 상태가 개선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때는 물 시멘트를 약간 낮출 수 있거든. 물 시멘트 낮추면 강도가 다시 보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조건에 봤을 땐 A재만 나왔고 별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공기량이 많으면 강도는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공기량을 집어넣어서 워커빌리티가 상당수 개선됐기 때문에 물 시멘트를 줄일 수 있어서 강도 보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떠한 얘기가 단순하게 봤을 때 복잡하게 봤을 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봐야 돼. 공기량이 많으면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다만 A재를 통해서 공기량이 증가하고 워크로도 좋아지니까 강도가 떨어지는 걸 어떻게 보정한다 그랬어요? 물시멘트를 나중에 배합 조정합니다. 이건 나중 일이야.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 이 7번 문제는 거푸집에 가해지는 콘크리트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응? 어느 것입니까? 이걸 물어봤어요. 자, 이거는 우리 교재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건데요. 츠갑이란, 응? 츠갑의 존재란, 여러분이 물, 응? 플라스틱 통이에요. 플라스틱 통에 물을 이렇게 가득 담궈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어때요? 흔들림을 느껴요. 그러면 이제 이 플라스틱 옆면을 때리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느낌이 오죠? 응? 여러분이 뭐 플라스틱 물통에다가 뭐 세숫대야에다가
얇은 세스트에다가 물을 넣고 이렇게 흔들면은 당연히 우리가 출렁거림을 느껴요. 이게 바로 치갑이에요. 그럼 이 치갑. 그런데 얘를 얼려 완전히 고체화시켜. 고체화. 얼려요. 얼린 다음에 여러분 흔들 때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왜? 결과적으로 몰리게 되면 치갑이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느낄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유동성이 크면 치갑을 느낄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유동성이 크면.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그래. 붐타설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충격, 낙하 높이가 높거나 충격이 크면 이 충격 때문에 옆으로 가는 힘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번, 그렇죠? 단면이 크면 치갑도 크겠지. 그렇죠? 단면이 크면 크겠지. 물을 요만큼 넣는 거와 물을 이만큼 넣는 거와 당연히 치갑이 더 커지겠죠. 그죠? 이런 얘기고. 다질수록 눌러 다지면 치갑이 커지겠죠. 내가 누르는 만큼 옆으로도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온이 날수록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기온이 높아지면 물이 이렇게 막 마르죠. 물이 마르면 빨리 굳어지겠죠. 근데 기온이 낮으면 빨리 굳지 않겠으니까 치갑이 유지되겠죠. 그래서 굳기 전에 유동성이 유지가 되니까 그래, 기온이 낮을수록 치갑은 크고 기온이 높으면 치갑이 작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5번째, 거푸집 강성이 클수록 치갑은 커집니다. 답은 5번이에요. 거푸집의 강성이 크면 치갑도 큽니다. 치갑. 그래서 우리 거푸집의 강성이 크면 치갑도 크다는 거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푸집의 강성이 좋으면 거푸집 강성이 크면 이렇게 미는 힘에 대한 저항력이 크면 또 얘도 세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야. 자, 우리가 힘의 평이라고 나와요. 힘의 평. 자, 힘의 평이요. 자, 여기 한쪽이고 한쪽이 있어요. 자, 밀죠. 미는데 만약 이 상대방이 유연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쭉 밀어내서 내가 힘이 빠져요. 근데 힘을 주는데 상대방도 힘을 주면 어떻게 돼? 팽팽한 이 큰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거푸집의 강성이 크면 치갑도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치갑. 측면에서 미는 그 힘의 어떤 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5번. 이런 거 이제 나오면 여러분도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무량판 슬래브 시스템 공법이다. 부적당한 거 물어봤어요. 우리가 무량판 이렇게 구분하죠.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플랫 슬라브 같은 경우는 지판과 주도가 있어요. 그렇죠? 플랫 플레이트는 없죠?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중요한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봤더니 고정아주 증가하죠. 이런 거 많이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죠? 예. 9번 문제. 모재가 녹아 용착금속이 채우지 않고 홈으로 남게 된 부분이다. 모재가 녹았는데 언더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재라는 게 있어요. 모재는 이제 여기 이제 원래 있었던 부분이고 용접을 하는 겁니다. 용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얘가 살짝 녹으면서 일체화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다 전류라든가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모재가 녹아버렸어. 녹아버렸는데 여기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얘를 언더컷이라고 그래요. 언더컷. 언더컷이구나. 오버랩은 뭐예요? 오버랩은 그냥 겹침 현상. 이렇게 얘가 이렇게 녹으면서 돼야 되는데 얘는 그냥 살짝, 그쵸? 들려있죠? 오버랩이라고 그래. 겹침 현상. 뭐 피트, 표면에 이렇게 기포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생기는 것들, 뭐 클레, 균열, 블로우는 이 단면 내에서 그 용접 단면 내에서 이렇게 기포가 남아있는 현상을 얘기하죠. 블로우홀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게 어렵지 않구나.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초용사 용접부의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크레이터, 용락, 용락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용접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접동이라고 하죠. 기공, 설명드린 거고, 4번 피닝, 답이네. 이 피닝은 뭐냐면요. 용접을 하게 되면 아주 고열로 열을 냈죠. 고열로 열을 냈으니까 잔류용력이라고 생겨서 얘를 이렇게 내비두면 부식이 촉진되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두들겨줘요. 두들겨줘. 용접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 피닝이라는 것은 용접의 잔류용력이 감소될 수 있도록 두들기는 현상. 피닝은 뭐라고요? 용접에서 용접 부위의 잔류 용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정한 두드림을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용접 부위 결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10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용어 설명이 나오네요. 11번. 자, 우리 11번부터는요, 잠깐 풀어보면, 우리가 용어 설명, 커다란 창문에 변형을 방지해 설치하는 것은 멀리언이다. 맞는 얘기고. 두 번째, 호차. 호차가 뭐예요? 바퀴예요, 바퀴. 여닫이 자재, 답이네. 이 호차가 뭐냐면, 이 미닫이나, 미석이는 미는 거야, 미는 거. 미는 문이야, 문. 그쵸? 그럼 밀려면 어떻게 돼요? 레일이 있어, 이렇게. 레일이 있고 요 호차 바퀴가 있어서요. 얘가 이렇게 요 레일이하고 레일을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호차가 있는 거야.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그르륵 느낌이 오죠. 뭐 때문에? 레일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석이나 미닫이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닫이나 자재문은 관계가 없어요. 여닫이나 자재는 우리가 영어로 힌지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답은 2번. 답은 2번. 2번이 될 거고요. 12번째 실링제라고 나오는데 실링제라는 게 뭐예요? 뭐 채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틈이나. 그럼 일단 1번, 2번, 3번, 4번 봤는데 5번의 답이네. 이 본드 브레이커가 들어가면요. 이게 답은 5번이에요. 왜 5번이냐면 이 문제의 조건은 하자의 요인이죠. 하자 요인인데 얘는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몇 면 접착을 했어요? 2면 접착을 했더라는 얘기는 하자의 요인이 아니라 하자의 개선 방안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현재 질문은 뭐예요? 하자의 요인이로 보기 어려운 건 맞죠? 개선 방안이니까. 나머지 1번부터 4번은 하자의 요인이지만 5번은 요인이 아니라 개선 방안이니까 답은 5번이다. 뭐 이런 얘기죠. 13번 문제. 조적조의 구조물의 백화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백화현상은 하얗게 우리가 표면에 뜨는 현상인데 산성 성분이 아니라 알칼리 성분이에요. 알칼리 성분이 우리가 빗물 같은 불순물과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면 허옇게 우리 거품 끼듯이 이렇게 표면에 끼는 겁니다. 니은, 디귿, 리을. 그러니까 기억만 빼고 답이니까 3이네. 그쵸? 얘만 알칼리성을 바꿔주면 돼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백화 현상은 허옇게 뜨는 현상이 있는데 이 백화 현상이 특히나 나타나는 현상은 주로 이제 약간 습한 부분 있잖아. 이런 데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화 현상을 방지하려면 뭐 시멘트량을 좀 우리가 좀 줄이는 게 좋겠죠. 왜 시멘트가 많다는 건 알칼리 성분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이 결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부적당한 거 물어봤죠? 이 결로가 왜 생깁니까? 결로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이슬이 맺히는 거는 노점 온도. 어떤 물체의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낮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수증기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로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1번, 2번, 3번. 3번 문제는 뭐냐면 구조체의 온도 변화는 결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중량 구조, 무겁죠? 경량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량 구조는 경량보다 열적 반응이 빠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느리다라고 해야 돼요. 느리다. 열적 반응이. 이 열적 반응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열에 대한 온도에 대한 이 변화가 이 경량 구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데 중량 구조는요 자체 요령량이 커요. 요령량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반응을 합니다. 천천히 반응을 해요. 사실 이렇게 열적 반응이 느리다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은 요령량 개념이랑 관계가 돼요. 이 개념과 관계가 됩니다. 15번 문제. 14번의 답은 어쨌든 3번이고요. 이 15번 문제는 이 벽돌공사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지 않는다. 두 번째, 1.1 표준으로 하고 1.5 이하로 한다. 최대. 그렇죠. 1.2 표준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답이네요. 우리 인방부라는 게 나와요. 이 계구부가 있으면 하중을 태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반 구조에서는 200mm 이상의 인방 부분은 요 계구부가 아닌 쪽에 200mm 이상을 걸치도록 돼 있어요. 100mm가 아니라 200이다. 보시면 되고요. 16번 문제. 우리가 시멘트 액체 방수가 나오네요. 시멘트 액체 방수. 1번. 그치. 과도하게 세지 않도록 바탕물을 적신다. 뭐냐면 시멘트 액체 방수 같은 경우는요. 바탕을 완전 건조한다? 안 돼요. 오히려 물칠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그쵸. 우리가 줄눈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치켜 올린 부분에 우리 겹친 폭을 줄 때는 항상 나오는 게 몇 미리? 방수나 방수는 100mm가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답은 그래서 4번이죠. 4번. 4번. (17번) 문제. 자, 우리가 석재의 마무리 순서가 있어요. 석재의 마무리 순서는 제가 이렇게 하라는 기억나세요? 혹정도잔물. 뭐라고요? 혹정도잔물. 혹정도잔물. 이 혹정도잔물인데 혹일을 둔다는 것은 우리 쇠매 있죠. 쇠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걸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혹정. 매정이라고 그러대요. 매정. 그 다음에 도잔물. 이렇게 외워야 돼요. 1번이죠. 1번. 이런 건 암기로 끝나는 문제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강화유리가 나와요. 이 강화유리, 여러분 강화유리 많이 보셨죠? 우리 학원 건물에 1층에 가면 이렇게 유리가 있죠. 유리가 있잖아, 이 유리. 우리 아파트도 가도 이런 유리가 있죠, 현관에. 이런 유리. 이거 강화유리 도화예요. 왜? 강도가 엄청나게 세고요. 현장 절단이 안 됩니다. 공장에서 미리 절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강도가 아주 크고 얘는 깨져도 둔각으로 깨져요. 예각이 아니라. 이 강화유리. 그래서 우리 강화유리는 1번 내충격 강도가 판유리보다 한 3에서 5배 정도. 엄청 큰 편이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한 곳에 두겠다. 세 번째, 답이네. 현장 가공 절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딱 맞춰와야 돼요. 두꺼운 유리를 가열하고 급냉한 거다. 이렇게 나오죠.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 안 풀어보실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단기 공사용 사용한 시멘트 240포대를 12단으로 쌓을 경우 참고의 소유 면적이다. 그럼 공식이 있어요. 0.4 곱하기 n분의 n이다. 라고 해서 0.4 곱하기 전체 포대수가 240인데 12%로 나눴다. 그러면 8제곱이 나올 거거든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우리가 전체 쌓아야 할 대수 한 단을 우리가 12단으로 그러니까 단수 쌓기 단수와 전체 포대수 이렇게 해서 구하는 공식을 간단하게 우리 건축적상에 나오거든요.
이거를 그냥 문제화 했던 거예요.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한번 이런 공식을 통해서 우리 시멘트 창고의 소요 면적 계산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그냥 이해하시기로 제가 이렇게 왜 어차피 우리 시험의 시설계로는 그냥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오죠. 그럼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왔다.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번 문제는 쉬운 거죠. 답은 2번이네. 왜? 이게 다 5%죠. 나머지는 다 몇 %예요? 나머지 뭐 내화벽돌, 붉은 탈, 모자이크 탈, 자기들 탈 이것은 이건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3%거든요. 그래서 현재 비닐 탈만 5%예요. 답은 2번. 아주 쉬운 문제였죠. 아마 이거 보면서 외운 게 딱 남았다라고 하겠죠.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한 20문제 알아봤어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섬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크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그 요점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깐 쉰 다음에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